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세제 정책을 어떤 걸 내놨냐? 안 내놨어요.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한테 내가 굳이 세금을 통해서 수요를 억누르지 않겠다. 부동산 세금은 이상하게 손을 댈 때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한다. 현상을 유지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서울 같은 지역은 사실 계속 구입하려고 하는 열의가 넘치기 때문에 과열 양상을 띠거든요. 서울 지역은 좀 조정 대상 지역이란 걸 묶어서 야, 좀 억제를 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외 지역은 오히려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풀어주는 이제 정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오늘은 세금 정책과 현금 인출,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아파트 사는 이야기까지 이장원 세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무사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필명 두꺼비 세무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성정길 대표님 채널은 두 번째 오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하는 거는 100억에서 500억대 분들 자산 관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요즘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게 또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코인 관련된 사실 세금책이 세금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책적인 것도 있어요. 이제 코인 세금은 지금 과세 안 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출간을 했습니다. 책을 써서 출간했고 지난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오늘 촬영장이 강남 쪽에 있잖아요. 네. 강남역 그 교보문고를 갔는데 제 책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씨 내 책이 있네 뭐 이런 느낌 가지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얘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섰는데 이거 관련돼서 많이 문의가 많으세요. 네. 저도 이제 강의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정말 질문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주택 세금 정책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은 이 정부에게 먼저 대선할 때 항상 바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막 이런 협회 나는 이런 걸 바란다 하면서 난 너희를 지지할게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우선은 건설 CEO나 이런 분들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정책 순위로 말한 게 부동산 쪽은 세금 풀어달라, 대출 풀어달라 이거거든요. 자, 이런 스탠스를 계속 이제 비춰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이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세제 정책을 어떤 걸 내놨냐 이렇게 말을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내놨어요. 왜냐? 현상을 유지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을 처음 나오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여러 번 나오셨었는데 예전에 좀 이제 규제 쪽으로 말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반대편이 국힘은 오히려 이제 세금을 좀 풀자 주의였죠. 근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여기로 온 거예요. 중간으로 이제 그냥 현상 유지하겠다. 이게 다른 채널에서도 말했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한테 내가 굳이 세금을 통해서 수요를 억누르지 않겠다. 그리고 또 말했던 게 부동산 세금은 이상하게 손을 댈 때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2017년 8.2 대책부터 시작해서 거의 5년간 많은 대책이 나왔었는데 이상하게 대책이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그게 원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대책이 나오고 나서 부동산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갔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투자라는 스탠스이신 것 같은데, 그럼 과연 그냥 그대로 둘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나는 이제 고민하고 나름 연구했던 게 있어서 그걸 오늘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 정책을 아예 안 내놓은 건가요? 그렇죠. 사실상 지금 이제 부동산 이제 공약 이 대선 하실 때는 그때는 부동산 세금은 내놓질 않았어요. 따로 스탠스는 없으셨는데 그냥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건데 사실 내외적인 환경이 그러게 두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오히려 이제 우려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작하셨잖아요. 업무 지금 파이팅 넘치게 하시잖아요. 오늘 이제 촬영 날짜가 이제 대통령 되시고 나서 그 다음 날이잖아요. 네. 오늘 보니까 점심에 김밥 드시면서 국무회의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파이팅 넘치게 지금 일을 하시는데 어떤 대책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당분간 몇 달 동안은 계속 하루하루를 좀 지켜봐야 된다. 왜냐면 오늘 이제 성정길 채널에서 이제 인터뷰를 찍지만 네. 이거 편집할 시점에는 얘 이상한 소리 하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다른 그렇죠. 뭔가가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또 세수 공백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사실 첫 번째로 제가 말할 게 이제 세수 공백이고 두 번째로 말할 게 이제 지역 설정인데 이 두 가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 정책을
만약에 현상 유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세수 공백이 좀 심해요.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의 세수 공백이 23년도랑 24년도 합치면은 87조 정도 돼요. 사실 너무 큰 액수라 사실 감도 안 와요, 솔직히 네. 말로. 1억도 없는데 무슨 뭐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감사원에서 최근에 이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제 5월 말일자로 분석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감사원에서 한 80% 정도, 한 70조 정도는 이게 말 그대로 정부가 경기 변동을 예측을 실패했다. 말 그대로 너무 잘 될 거라고 본 거죠. 이제 잘 되니까 세금도 많이 걷겠지라고 봤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예측 실패라는 이제 스탠스가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그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게 만약에 그냥 세금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면은 좀 더 거두려고 뭔가 부동산 정책이 네.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장밋빛 미래로 예측한 거니까 뭐 사실 이거 빼고 나면 세수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 또 이렇게 비춰져요. 이게 말 그대로 경기 예측을 실패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지금 좋지 않은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맞잖아요. 왜냐하면 뭔가 이제 국가의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얘기니까. 근데 OECD에서도 뭐 최근 일주일 내내 우리나라 이제 국가 성장률을 1.5에서 1%포인트로 낮췄어요. 네.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러면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제 근본적인 사실 퀘스천도 좀 존재하는 상황이죠. 네. 그럼 이제 대선 이후 부동산 세금에서 이런 건 꼭 챙겨야 한다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런 거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제가 이제 이게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서기 전에 이제 찍었었을 때 그 얘기를 했는데 항상 그래요.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정책들을 실행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된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그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가?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말을 했는데 왜 그거 안 지키냐라고 하면 그게 그걸 지킬 만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무작정 그거 안 했다고 막 타박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부동산 세금 정책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상 유지를 하고 싶어도 못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정책부터 좀 봐야 돼요. 부동산 시장이 3월 19일에 이제 좀 큰 대책이 나왔었어요.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이라고 나왔죠. 말 그대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우리 이제 강남 3구랑 용산의 아파트를 다 묶어버린 건데 이제 사면은 너 2년 거주해야 돼. 안 그러면 너 이거 아파트 못 사라고 묶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 끼고 뭐 산다거나 이런 게 이제 불가능해진 거죠. 그거 나오고 나서 한 5월까지 거래량이 97%가 이제 감소를 했죠. 말 그대로 이제 실제 아파트를 못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을 안 사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투자를 안 하면 난 어떡하지? 뒤처지는 거 아니야? 두려워. 뭐라도 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는 게 이제 그 옆으로 번지는 거야. 마포, 그다음에 뭐 성동, 강동, 광진구. 근데 그게 지금 뭐 경기도 광명, 성남시, 동대문구, 구로구 막 이렇게 퍼지고 있는 거죠. 네. 이건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계속 올라갈까봐 이제 두려워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이제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부재인 상황이지 나머지 행정부는 다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파이팅 넘치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 날 이거 대책 회의를 했어요. 뭐 16차 부동산 TF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부동산 시장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다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묻겠다고 했는데 혹시 예은 씨는 조정 대상 지역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혹시? 너무 과열될까 봐. 맞아요. 이게 세금으로 미치는 영향이 네. 좀 커요. 사실 뭐 이제 제 고객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막 공부하고 오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묶이면 모든 세금이 세져요. 취득할 때도 세지고 뭐 보유할 때도 세고 그다음에 팔 때도 세금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 뭐 1억 낼 거를 뭐 8억을 내야 돼요.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 묶여버리면 지금 세금 정책 자체는 중과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적용되는 지역은 사실 강남 3구랑 용산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지 구뿐인데 여길 넘어서서 다른 지역까지 더 설정을 해버리면 이제 세금 정책은 그대로지만 사실 우리가 적용받는 거는 더 많은 사람이 적용받게 되니까 뭐 마포구 묶어버리고 강동구 묶어버리고 이러면은 세금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정부가 이제 약간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유지하나요? 그러게 이제 얘기를 생각하려고 했던 방향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거 결국은 어떤 거래량이 일어나고 어떤 네. 상황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거는 바꿀 수 있다고 봐요. 예. 이제 보유세가 늘어난다라는 관점은 사람들이 집을 안 갖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팔지도 못해요. 세금이 중과세가 돼버리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조율하느냐인데 이 문재인 정권 때는 이걸 모든 걸 다 꽉꽉 막았기 때문에 세금이 너무 과했었어요. 그래서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어려워했었던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주택 가격 계속 올라가고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러면은 사실 주변에서 저는 이제 그런 자산가분들을 매번 이제 고객으로 만나는데 너 주택 가격 올랐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네. 그분 속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왜요? 팔면은 80%가 세금인 거예요. 어. 그러면 막상 저한테 남는 게 없잖아요. 네. 물론 뭐 너 30억 벌어서 20% 남으면 6억이나 남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얘를 팔고 다른 집을 이사를 못 가요. 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한 씨는? 그냥 가지고 있겠죠. 네. 근데 가지고 있는데 그때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갖고만 있어도 내는 세금이 있거든요. 네. 그걸 1, 2억씩 걷어버리는 거예요. 어. 그러면 내가 월급을 뭐 예를 들어서 은퇴를 했다 가정해 볼게요. 연금을 많이 받아도 1, 2억을 받질 않잖아요. 근데 내가 매년 1, 2억을 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너무 그러면 살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얘를 결국은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팔면 세금 80%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정책이 세무사님이 보기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으세요? 이거는 이 시장 분위기를 계속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지역은 사실 계속 네. 이제 어떤 것을 계속 구입하려고 하는 열의가 넘치기 때문에 과열 양상을 띠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는 서울 지역은 좀 조정 대상 지역이란 걸 묶어서 야, 좀 억제를 해야겠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서울 경기만 지금 부동산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외 지역은 오히려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유지하고 있거든요. 막 사실 지역 사회가 힘들다 뭐 이런 다큐멘터리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는 뭐 속된 말로 이제 시장이 박살나 있잖아요. 아무리 싸게 내놔도 사실 그 부동산 아무도 안 살 테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풀어주는 이제 정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책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있는데 되게 미흡해요. 이 정도로는 이 정도 줘놓고는 좀 못하지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풀어줄 거는 좀 풀어준다고 한다면 지역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이제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약간 세금 정책이 빈번하게 바뀐다는 비판도 있는데 약간 이런 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엄청나게 큰 혼선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이게 너무 자주 바뀌면 사람이 미쳐요.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에서 사실 좀 많이 바뀌었어요. 뭐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었거든요. 한두 번씩 계속 바꿨는데 그걸 못 따라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양포 세무사라는 게 있었어요. 양도를 포기하는 세무사. 근데 세무사님들이 그 지식이 없어서 그걸 포기한 게 아니라 복잡해요. 그래서 연구를 하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세법이니까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꼬아지어 있으니까 이런 식이 하나를 보는데 한 번에 의뢰인 거 상담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는데 1, 2주가 걸려요. 파악하는데. 대부분 그런 게 많아요. 제가 막 9주, 10주 걸린 것도 많아요. 근데 그 의뢰인은 우리는 결론이 결국 났잖아요. 이게 세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결론이 났잖아요. 네. 막 9주간 파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분은 딱 듣고 끝이잖아요. 그래 오케이. 그럼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불 의향의 금액은 상당히 이제 낮은데 우리는 거기에 막 9주 10주간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이거 안 하는 게 낫다. 야 이거 하지 말자. 왜냐하면 아니 세무사가 그것도 안 해 이게 아니라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왜냐면 우리도 제한된 시간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건데 이게 수입료가 아주 낮은데 거기에 막 시간을 막 몇 주씩 투여하는 거는 절대 못해. 근데 그만큼 복잡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했었어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지진 않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힘든 시절을 다 경험했던 바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럼 그 당사자는 이게 비과세가 되면 세금이 0원이고 비과세가 아니면 갑자기 뭐 중과세여가지고 세금이 6억이 나온대요. 세무사님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수입료는 막 얼마 안 주는데 내가 이거를 잘못하면은 왠지 멱살이 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와 이거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세무사님이 보시기에 상속세 개편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맞아요. 요즘 저는 이제 원래 상속을 많이 해요. 네. 뭐 사실 요즘은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면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지고 개편은 오랫동안 안 했던 거죠.
이번에 나온 슬로건이 75년 만에 바뀌는 상속세예요. 네. 그러니까 1950년대 상속세 생기고 처음 바뀐다. 뭐 거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올렸어요. 3월 달에 올렸고 4월 달에 공청회 하고 5월 달에 이제 국회 통과시키겠다. 뭐 이랬는데 그러면 이거 상속세 바뀌는 게 이득이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걸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대한민국 상속세는 유산세라고 되어 있어요. 유산세는 내가 죽었다고 쳐볼게요. 내가 죽은 사람은 피상속인인데 내가 갖고 있는 총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매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0억을 갖고 있다. 그럼 상속세가 얼추 45억 정도 나오거든요. 네. 45억이 말이 지금 숫자지. 솔직히 그걸 내가 낸다 그러면 납부서 받으면 손이 막 바들바들 떨려요. 왜냐면은 이걸 내가 어떻게 내지 막 이러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러기에 이제 혼자서 내는 세금 구조라서 누진세율이라 높아요. 그리고 공제액수도 일괄 공제 5억 원, 그다음 배우자 있으면 최소 5억 원 더 해주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제가 좀 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그러게 하지 말고 받은 만큼 내자. 말 그대로 제가 100억이 있는데 제가 자녀가 10명이라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자녀 한 명당 10억 원씩 준 거예요. 그러면 10억 원 받은 것에 대해서 내니까 세금이 낮아요. 거기다가 각자 자녀마다 5억 원을 빼준대요. 그러면은 각각 인별로 얼마냐면요. 9천만 원이에요. 그럼 10명 모으면 9억 원. 네. 그럼 45억이 갑자기 9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파격적으로 줄어드는 세금의 제도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좀 개편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총총총총 가다가 5월 20일 날 결국 국무회의까지 통과를 했어요. 그럼 지금 딱 하나 남았어요. 국회만 통과하면 돼요. 네. 근데 결국 지금 어떤 상황이 됐죠? 이재명 정부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정부랑 민주당 여기는 어떤 상속세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분들이 이제 이게 맞죠. 유산취득세로 바뀌어야 돼라고 스탠스를 갖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 국회 통과할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에 얘기 나눴었던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상속세 개편하는 거 이렇게 바꾸는 거는 조금 빠른 것 같다. 그런 입장을 줬고 그렇다고 개편 안 하겠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말 그대로 지금 일괄공제 5억 원인 걸 뭐 8억 원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배우자 상속공제도 5억 원에서 뭐 10억 원이나 아니면은 배우자한테 내가 죽고 나서 배우자한테 주는 거는 그냥 전부 다 빼주자.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지금 한 바가 있지만 이렇게 큰 틀로 바꾸는 이제 유산 취득세로 개편은 바로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어떻게 통과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만약에 안 되게 되면은 결국 25년도에도 상속세는 현행과 똑같이 유지되지 않을까. 그리고 26년까지도 똑같이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실현 가능성은 한 3년, 4년까지 넓게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그러게 봐요. 좋은 질문이세요. 왜냐면은 바로 개편이 힘들 것 네. 같아요. 그나마 제가 봤을 때 기대하는 거는 이게 꼭 부동산 세금이든 상속세든 똑같아요. 모든 세금은 7월 말을 집중하셔야 돼요. 7월 말을 왜 집중해야 되냐면 7월 말에 세제 개편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이렇게 세금을 바꿀게 라고 하는 제도가 7월 말에 나오는데 지금 사실 얼마 남았죠?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7월 말에 뭔가 개편안이 이제 물론 봐야 되겠지만 짠 하고 나올까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이제 탄핵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이 바뀌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기 지금 컴퓨터도 없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을 해서 막 추진을 해가지고 바싹 해야 되는데 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거기다 내각 구성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세제 개편안까지 신경 쓰는 건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상속인 분들이 저는 이제 많이 만나니까 이제 가슴 답답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한다면 와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강의에서는 사실 여기서 좀 더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유튜브에서 다 말을 못 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는 하지만 당장은 좀 힘들지 않을까. 큰 그림에서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 상속세법 이제 개정 이후 상속 및 증여 관련된 세무 상담 문의가 많이 늘고 있나요? 사실 저는 계속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상속세랑 증여세 결국 재산 가치가 높아지면 계속 고민이 있을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세가 기존에는 별로 안 냈어요. 예은 씨 혹시 주변에 이제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젊으시니까 뭐 제 주변에 꽤 있어요. 이제 막 상속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이거 어떡하냐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나 상속세 어떻게 하냐. 네. 근데 예전에는 상속세를 고민하면요 이랬어요. 요즘은 그냥 같이 공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거의 한 10년 전에는 강의가 뭐 조찬이나 만찬 자리에서 왔었어요. 상속세 강의. 네. 요즘 뭐 주민센터에서도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그냥 일반적인 이제 고민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제 문의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다양한 이 유튜브에서도 상속이나 증여 관련된 컨텐츠가 조회수도 높게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제 것도 막 100만 넘은 것도 많아요. 예. 이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모 자산을 증여받는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지 이런 맞아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혹시 절세 전략 같은 것도 있을까요? 완전 달라요. 우선은 이제 내가 현금을 받느냐, 코인을 받느냐, 부동산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자산 형태의 평가 가액에 매겨지는 게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를 먼저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우리나라 그 상속 및 증여세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주고 나서 10년이 지나야 초기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년이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5천만 원까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부모님한테 당장 오늘 받으세요. 5천만 원. 당장 받으시고. 네. 왜냐하면 받고 나서 10년이 지나야 이 기본 공제인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이 초기화가 돼요. 안 그러면 5천만 원 받고 혹시나 이제 결혼하실 때 또 받으면은 이게 얹어져요. 그럼 그때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가장 빠르게 받는 방법이 절세를 할 수 그건 있는 가장 방법인가요? 예. 그래서 요즘은 기본적으로 손주 태어나면 할아버지들이 바로 줘요. 태어나자마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뭐 해외 주식을 산다거나 네. 뭐 코인을 산다거나 이런 고민하는 거죠. 물론 이제 미성년자는 코인 계좌를 만들 수는 없지만, 네. 근데 뭐 가상 지갑에다 뭐 개인 지갑에다 주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긴 합니다. 네.